20세기의 의료사건 13. 일본 SMOM 병 평범한 약의 배신. 가벼운 배탈이나 설사 증상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약을 찾는가? 약국에서 심지어는 가정상비약 통에서 꺼내든 한 알의 약은 곧 불편함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깊은 신뢰의 상징이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일본 사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기적의 정장제라 불리며 거의 모든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던 약, 키노포름. 그러나 이 평범한 약이 수만 명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아급성 척수시신경 신경병증, 줄여서 수문병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일상의 신뢰가 어떻게 끔찍한 배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의약품 안전관리의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20세기 최악의 약해 사건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위생 환경 개선에 힘썼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설사나 복통과 같은 소화기 질환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키노포름 성분의 약은 구세주처럼 등장했다. 원래는 아메바성 이질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뛰어난 항균 작용 덕분에 일반적인 설사와 복통에도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의사의 처방 없이도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고 배탈에는 키노포름이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용되었다. 제약 회사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키노포름을 안전하고 효과 빠른 정장제로 홍보했다. 아이들의 배앓이부터 여행 중 물갈이까지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졌다. 수많은 가정에서는 이 약을 상비약으로 구비해두고 조금이라도 속이 불편하면 의심 없이 복용했다. 정부와 의료계 역시 키노포름의 위험성에 대해 특별한 경고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침묵은 약에 대한 대중의 맹목적인 신뢰를 더욱 키웠다. 아무도 이 평범한 갈색 알약 속에 하반신 마비와 실명이라는 무서운 저주가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1950년대 후반부터 일본 각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질병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초기 증상은 약의 효능과는 정반대인 극심한 복통과 설사였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이후에 찾아왔다. 환자들은 발끝에서부터 시작되는 찌르는 듯한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했고, 증상은 점차 위로 올라와 하반신을 마비시켰다. 스스로 걷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환자들이 속출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시신경까지 침범하여 시력을 잃는 환자들도 많았다는 점이다. 의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척수와 시신경 그리고 말초신경이 동시에 손상되는 전례 없는 질병이었다. 초기에는 바이러스 감염설, 유전병설, 특정 지역의 풍토병설 등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었지만 어느 것 하나 명확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다.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기이한 공통점은 혀와 대소변이 녹색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기계암병, 정체불명의 국립병 등으로 불리며 일본 사회는 커다란 공포에 휩싸였다. 미궁에 빠져있던 숨은병의 원인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니가타 대학의 의사 스바키 다다오 교수였다. 그는 1970년 숨은병이 특정 바이러스나 풍토병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환자들의 생활 습관을 끈질기게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많은 환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바로 거의 모든 환자들이 복통이나 설사 증상으로 키노포름 성분의 약을 장기간 다량 복용했다는 사실이었다. 결정적인 단서는 환자들의 녹색 혀였다. 스바키 교수팀은 키노포름이 체내의 철분과 결합하면 녹색을 띠는 킬레이트 화합물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환자들의 기이한 증상은 바로 약물 부작용의 명백한 증거였던 것이다. 키노포름은 신경세포의 필수적인 비타민 B12의 활동을 방해하고 신경계에 직접적인 독성을 일으켜 척수와 시신경을 파괴했다. 특히 소화 흡수를 돕는 약이라고 믿었던 이 약이 실제로는 장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고 독성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1970년 9월 스바키 교수는 학회에서 숨은병의 원인은 키노포름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원인이 밝혀지자 일본 사회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약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의 장애를 얻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일본 정부는 즉각 키노포름의 생산과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은 쉽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키노포름과 숨은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발뺌했고, 정부 역시 초기 대응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이에 전국의 스몬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스스로를 조직하여 거대한 투쟁에 나섰다. 1971년 도쿄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제약회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는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약해 소송이었다. 환자들은 마비된 몸을 이끌고 법정에 출두하여 약물 부작용의 참상을 증언했고 여론은 그들의 편에 섰다. 수년간의 지리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마침내 환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제약회사와 정부가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이었다. 스몬병의 비극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키노포름은 당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일본의 연구 결과와 정부의 판매 금지 조치는 전 세계에 큰 경종을 울렸다. 스웨덴, 덴마크,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키노포름의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판매를 금지하거나 전문의 약품으로 전환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다. 만약 일본의 처절한 투쟁과 진실, 규명 노력이 없었다면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파마코빌리전스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약이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안전성이 100%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시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작용을 수집, 분석, 평가하여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일본은 스몬병의 교훈을 바탕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를 설립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강력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스몬병 사건은 우리에게 평범하고 안전해 보이는 약조차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서늘한 진실을 일깨워준다. 약의 효능에만 집중한 채 부작용의 가능성을 간과했을 때, 그리고 기업의 이윤과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시되었을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오늘날 우리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무심코 지나치는 길고 빽빽한 설명서 속 부작용 항목은 바로 스몬병 피해자들의 피와 눈물로 쓰인 역사적 교훈의 산물이다. 이 비극은 제약사와 규제 당국에게는 의약품의 전 주기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무한한 책임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준다. 가장 일상적인 신뢰가 가장 끔찍한 배신으로 돌아왔던 스몬병의 기억은 의학이 인류에게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가치도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불변의 원칙을 다시 한번 아프게 새기게 한다. 의학 정보는 복잡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관한 우려나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